서울대학교 치의학대학원 예방치학교실의 한동헌입니다. 오늘은 치과와 건강한 사회라는 주제로 강의를 이어가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충치가 어떻게 증가했는지 고대부터 현대까지의 역사를 통해 살펴봤습니다. 고대인의 충치는 매우 드문 질병이었습니다. 그러나 농경과 음식 섭취가 늘어나면서 충치가 증가했고, 중국과 일본의 경우도 농경과 식습관 변화로 인해 충치가 증가했습니다. 유럽에서는 기원 전부터 근대까지 충치 유병률이 증가하며 농경 시대와의 관련성이 나타났습니다. 수렵 채집인과 농경인의 식단 차이로 충치 유병률이 다르며 미생물의 다양성은 건강한 군집을 나타내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즉, 수렵 채집 시대에서 농경 시대로 접어들면서 충치는 조금 증가하지만 18세기를 기점으로 크게 증가하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설탕 때문이었습니다. 인류는 오래전부터 단맛을 즐겼습니다. 그러나 당시 설탕은 드물었으며 대부분의 단맛은 사탕수수로부터 얻었습니다. 하지만 사탕수수 재배는 어려워서 대부분은 강제력이 필요한 노동에 의존했습니다. 그러다가 16세기 이후 유럽인들은 신대륙의 식민지를 이용하여 대규모 설탕 생산을 시작했습니다. 이는 삼각무역의 발전을 이끌었으나 노예노동이라는 비인간적인 방식으로 이루어졌습니다. 19세기에는 기술 발전으로 설탕 생산량이 급증하며 설탕은 이제 필수품으로 인식되었습니다. 그 결과 설탕 소비량은 대폭 상승했고, 최근에는 설탕세를 부과하는 국가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는 설탕 섭취와 관련된 건강 문제로 인해 발생한 것입니다. 한편 우리나라의 경우 1876년에 조선이 개항하면서 설탕 수입량이 급증했고, 상류층은 설탕을 이제 음식으로 취급하기 시작했습니다. 1920년대 경제 성장과 함께 설탕 소비가 늘어나고 설탕을 이용한 식문화가 확산되었습니다. 그 결과 충치 유병률이 높아졌고, 일본인과 조선인 사이에 충치 발생률의 차이가 커졌습니다. 특히 상류 농민은 설탕을 많이 섭취하면서 충치와 치아 상실이 많았으며, 하층 농민은 설탕을 맛볼 기회조차 없었습니다. 따라서 설탕은 조선에서 귀한 자원으로 여겨졌고, 부유한 농민들이 설탕을 많이 먹을수록 충치와 치아 상실이 심해졌습니다. 프랑스 혁명 이후 전쟁이 총력전으로 바뀌면서 군대에 입대하는 사람들 중 충치로 인해 복무 불가 판정을 받는 사람들이 증가했습니다. 충치로 인해 군대에서 필요한 앞니가 없는 경우 전쟁 수행에 지장을 초래했습니다. 이러한 문제는 미국의 2차 세계대전 참전자들에게도 영향을 미쳤으며, 충치로 인한 병력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해 징병 요건이 완화되고 치과 치료가 강화되었습니다. 이후 미국은 충치 예방을 위해 국립치의학연구소를 설립하여 대규모 구강건강 캠페인을 전개했습니다. 1930년대 스웨덴 정부는 충치의 원인을 밝히기 위해 인체 실험을 시작했습니다. 식사와 함께 먹는 설탕이 충치를 유발하는 것으로 밝혀졌으며, 특히 끈적끈적한 형태의 설탕을 간식으로 섭취할 때 충치가 더 많이 발생했습니다. 이 실험은 설탕을 대체하는 인공 감미료 개발과 충치 예방을 위한 캠페인의 출발점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실험은 참혹한 결과를 초래했으며, 지적 장애 아동들은
충치로 인한 심한 고통을 겪었습니다. 이러한 인체 실험은 후에 의료윤리를 다룬 헬싱키 선언의 채택으로 이어졌습니다. 충치를 없애기 위해 맥케이와 딘은 각자의 시대에 충치 문제에 대처하기 위해 두 가지 방법으로 접근했습니다. 맥케이는 불소를 조사하여 충치를 예방하는 과정에서 반점치의 원인을 발견하고 이를 통해 불소가 치아 보존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연구했습니다. 한편 D는 수돗물에 불소를 첨가하는 공중보건 사업을 주도하여 충치를 예방하고자 했습니다. 두 가지 접근법 모두 충치 예방에 큰 성공을 거두었으며 이로써 20세기의 공중보건과 예방의학의 중요성을 입증하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수돗물 불소 농도 조정 사업이 한국에선 중단되었지만 충치 예방을 위한 효과적인 방법들이 여전히 연구되고 개발되어야 할 것입니다. 사람들을 고통과 불편함 그리고 죽음에 이르게 하는 질병이 있을 때 누구나 그 질병을 치료하고 다시 그 질병을 경험하지 않을 방법을 찾고 싶어 할 겁니다. 과학기술의 발전은 질병을 치료하고 예방하는 획기적인 계기를 마련해 주었습니다. 또한 사회 구조를 효율적으로 만들고 자원을 적재적소에 사용하여 모두가 건강을 누릴 수 있는 사회를 만들고자 하는 노력이 강하게 요구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모두가 건강한 사회를 위한 노력을 소개하면서 더 건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앞으로 무엇을 해야 할지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함께 떠나보실까요? 오늘 제가 할 이야기의 키워드는 치과와 건강한 사회입니다. 건강은 누구나 원하는 가치입니다. 그래서 현대사회는 국민의 건강을 보장하려는 여러 제도를 만들었습니다. 모두가 건강할 권리를 누리기 위한 사람들의 노력과 그로 인한 의료복지제도의 발달로 그 전까지는 비싸서 누릴 수 없었던 치과 치료에 더 많은 사람들이 더 적은 부담으로 다가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번 강의에서는 건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노력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건강은 무엇일까요? 튼튼한 몸과 마음, 기분 좋고 힘이 솟는 상태에 있을 때 우리는 건강이라는 단어를 떠올립니다. 그런데 질병이 전혀 없는 건 어떤가요? 질병이 하나도 없어야 건강하다면? 근데 이렇게 생각해 보면 좀 이상하지 않으신가요? 만약 질병이 하나도 없는 상태가 건강이라면, 그게 맞는다면 세계 인구 80억 명 중에 건강한 사람은 거의 없다고 해야 하지 않을까요? 왜냐하면 사람마다 딱히 아프지 않더라도 시력이나 청력이 약하거나 꽃가루나 음식에 알레르기가 있거나 팔다리 어딘가가 불편하거나 혈압이 높거나 잠을 이루지 못하거나 하는 문제를 한두 가지씩은 지닌 채 살기 때문이죠. 대개는 이런 문제가 있어도 대처할 방법을 알고 있어서 큰 곤란 없이 생활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질병이나 문제가 있다고 해서 꼭 건강이 나쁘다고 할 수는 없겠죠? 소아마비에 걸려서 전신이 마비되는 장애를 가졌지만 대학을 졸업하고 변호사가 되었으며 입에 펜을 물고 8년에 걸쳐 자서전을 써내는 등 빛나는 삶을 살았던 사람의 이야기가 2024년 봄에 신문에 보도되었습니다. 소아마비는 일반인들에게 흔히 알려진 병인데요. 폴리오 바이러스에 의한 신경계의 감염으로 발생합니다. 5살 이하의 어린이가 걸리는 경향이 많아서 병명에 소아가 들어가지만 아이만 걸리는 병은 아니고 미국의 대통령 프랭클린 루즈벨트처럼
성인일 때 걸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폴리오 바이러스 감염증의 약 95%는 별다른 증상 없이 우리 몸의 림프계에서 바이러스를 잡아내지만 일부에서 바이러스가 신경계를 공격하는 경우 각종 운동신경계를 손상시켜서 영구적인 장애를 갖게 됩니다. 소아마비가 심각하게 악화될 경우에는 전신마비에 이어 호흡기까지 마비되기 때문에 철로 된 폐라는 압력장치에 사람을 넣고 펌프로 압력을 줘서 숨을 쉴 수 있게 하기도 했습니다. 이 기계는 목 아래 신체를 철제 용기에 넣고 음압을 간헐적으로 걸어 폐를 부풀게 하는 인공호흡 장치입니다. 이런 치료를 받는 동안 호전되어 낫거나 사망하는 경우도 생기는데요. 그런데 드물게 낫지 않는 상태가 유지되는 바람에 이 안에서 평생을 사는 경우도 존재합니다. 72년을 철로 된 압력장치 안에서 살아야 했던 폴 알렉산더가 바로 그런 경우였습니다. 1946년에 미국 텍사스에서 태어난 알렉산더는 6살이던 1952년 소아마비에 걸려 목 아래 모든 근육이 마비되었습니다. 1952년 이해는 미국에서 소아마비 바이러스가 유행하면서 6만 건이 넘는 소아마비 환자가 발생한 해였습니다. 움직이는 것은 고사하고 자기 힘으로는 숨도 쉴 수 없어서 커다란 철제 압력 장치 안에 누워 기계 호흡에 의지해야 했죠. 철제 폐 밖에서는 자가 호흡을 할 수 없게 됐지만 소년 시절 알렉산더는 학업에 대한 열정을 결코 놓지 않았습니다. 입에 붓이나 펜을 물고 그림을 그리고 글을 썼으며 스스로 호흡하는 재활 훈련을 해서 철제 압력 장치 밖에 있는 시간을 조금씩 늘렸습니다. 그리고는 끝내 휠체어를 타고 학교에 다녔죠. 처음 수업을 받으러 학교에 갈 때는 죽을 만큼 두려웠다고 하네요. 당시에는 공공장소에서 장애인을 전혀 볼 수 없었기 때문이죠. 어디서나 그는 혼자뿐인 장애인이었고 편견에 맞서야 했답니다. 하루 4시간에서 6시간을 철제 압력 장치 밖에서 보낼 수 있게 된 알렉산더는 1978년 텍사스 대학교에서 경제학 학사 학위를, 1984년 법학 학사 학위를 받았고 변호사 시험까지 합격했습니다. 알렉산더는 마비된 몸을 지탱하는 특수 휠체어를 타고 법정에 출석하고 사무실이나 집에서는 철폐에 들어가는 방식으로 변호사 활동을 이어갔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점차 호흡이 힘들어진 그는 다시 철제 압력 장치 안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그는 입에 도구를 물고 키보드를 두드리며 8년에 걸쳐 자서전을 출판하며 자신의 이야기를 전했죠. 최근에는 틱톡 계정을 만들어 자신의 일상을 공유하기도 했습니다. 그는 나는 더 많은 것을 하고 싶은 목표와 꿈이 있어요 라면서 우리에게 당신은 무엇이든 할 수 있어요. 내 이야기는 당신의 과거와 장애라는 걸림돌이 미래를 결정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는 예입니다 라고 말했다고 해요. 폴 알렉산더의 삶을 보면 노벨상을 받은 경제학자 아마티아 센이 건강은 인간 잠재력의 근원이라고 했던 말이 떠오릅니다. 스스로 자기 삶을 가꾸는 힘, 자신이 원하는 바를 이루어가는 힘, 그게 바로 건강이라고 한다면 폴 알렉산더는 건강을 누리며 멋진 삶을 살았다고 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폴 알렉산더의 건강한 삶은 그냥 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먼저 어린 시절에 재활 훈련을 시작하게 도와준 간호사가 있었죠. 기계 호흡에만 의지하던 그에게 3분 동안 통 밖에서 스스로 호흡하면 강아지를 선물해 줄게 라고 약속했던 간호사입니다. 그 약속이 소년 폴에게 얼마나 강한
동기가 되었던지 70살이 넘어 2020년에 쓴 책이 개를 위한 3분, 철제 산소통 안의 내 삶이라는 책이었습니다. 처음에 폴은 스스로 하는 호흡을 전혀 못했지만 꾸준히 훈련해서 몇 시간씩 호흡할 수 있게 되었는데 이건 가족의 지원과 지역 의료의 뒷받침이 모두 있어야 가능한 것입니다. 팔다리가 마비된 장애인이 훈련받으려면 그를 세심하게 돌봐주는 손길이 있어야 하고 재활 훈련을 해줄 전문 의료기관도 있어야 하니까요. 그 점에서 폴은 운이 좋았습니다. 집안 형편이 어려웠거나 지역 의료 여건이 나빴다면 재활은 꿈도 꾸지 못했을 때니까요. 폴이 공부하고 학교에 가고 변호사로 활동할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집에서만 공부한 청소년도 대학에 갈 수 있는 교육 제도, 휠체어 이동을 보장하는 교통행정, 장애인에 대한 편견을 누그러뜨리는 문화적 변화 같은 것 말이죠. 그러니까 폴의 건강한 삶은 개인의 노력과 사회 여건이 맞물려 이룬 결실인 셈입니다. 비슷한 시기를 살았던 또 다른 한 사람의 이야기를 해볼까요? 1947년 펜실베니아주 필라델피아에서 태어나 뉴욕 브루클린에서 자란 주디스 휴먼은 2살 때 소아마비에 걸려 걸을 수 없게 됩니다. 학교 갈 나이가 되었지만 휴먼은 학교에 갈 수 없었습니다. 당시 휠체어는 화재 위험물로 간주돼 공립학교에 타고 다닐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휴먼의 부모님은 딸의 다른 아이들과 동등하게 수업을 들을 수 있는 권리를 위해 싸웠고 휴먼은 9살에 겨우 학교에 입학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다른 학생들과 동등하게 수업을 들을 수 있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학교 건물 지하실에서 다른 장애 학생들과 함께 수업을 듣고 나머지 비장애인 학생들과 어울릴 수 있는 기회는 일주일에 단 한 번, 조회 시간이었을 만큼 차별받았습니다. 성인이 된 휴먼은 교사의 꿈을 안고 교원 자격 시험에 응시해 필기 시험과 구술 시험을 통과했지만 건강 검진에서 탈락합니다. 뉴욕주 교육위원회는 휴먼이 신체적 제약 때문에 학교에서 불이 났을 때 학생들을 제때 대피시키지 못할 것이라며 교원 자격증 발급을 거부했기 때문이죠. 한 여성 면접관은 휴먼에게 어떻게 화장실에 갈 수 있는지 시범을 보여줄 수 있겠느냐라고 묻기도 했다고 합니다. 휠체어 교사는커녕 장애인 학생조차 공공장소에서 보기 드문 시절이었고 장애인에 대한 편견과 차별이 횡행하던 시절이었습니다. 그러나 휴먼은 굴복하지 않았습니다. 70년 4월 뉴욕타임즈에 그의 사연을 소개한 짤막한 칼럼이 실립니다. 강의 내용을 통째로 암기해야 하는 시각장애 학생, 휠체어로 등하교하는 지체장애 학생들은 우리 사회가 영웅으로 떠받드는 운동선수들의 용기를 뛰어넘는 결단력을 보여줍니다. 만 22세 소아마비 장애인 주디스 휴먼은 전동 휠체어를 타고 대학을 우등 졸업했고 청소년 독서 교사로 봉사활동을 해왔습니다. 장애가 있든 없든 배우고 가르치려는 열망이야말로 교육의 첫걸음일 것입니다. 이런 기사에 이어 한 지역 매체는 소아마비 장애인은 대통령은 될 수 있어도 교사는 될 수 없다 라는 제목의 기사로 뉴욕주 교육위원회를 비판했습니다. 몇몇 인권 변호사가 무료 변론을 맡아 소송을 제기했고 수많은 장애 시민과 비장애 시민들이 편지 등을 통해 주디스 휴먼을 응원했습니다. 결국 그는 1970년 뉴욕주 교육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법정 소송에서 승소해
뉴욕주에서 휠체어를 탄 최초의 장애인 교사가 됐습니다. 그리고 그 해 말 행동하는 장애인이란 단체를 결성합니다. 만 3년 동안 교사로 재직한 휴먼은 장애의 진실을 일깨우는 사회의 교사가 되고자 전업 활동가로 나섭니다. 1차 대전 장애인 참전 군인을 위해 1920년 제정한 직업재활법의 확장 버전으로 의회가 마련한 재활법안에는 504조라는 조항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504조는 연방정부 재정 지원을 받는 관공서, 학교, 병원, 우체국 등의 모든 기관 단체는 장애를 이유로 차별해서는 안 된다라는 포괄적 권리를 규정한 조항이었죠. 이 법안에 당시 미국 대통령 닉슨은 2차례나 거부권을 행사합니다. 닉슨의 재선 대통령 선거 직전이던 1972년 11월, 주디스는 행동하는 장애인회 회원들과 함께 뉴욕 메디슨가 인근 닉슨 선거운동 본부 앞 도로를 점거한 채 연좌 농성을 시작합니다. 이로 인해 닉슨은 이듬해 당선 직후 재활법에 서명했지만 닉슨 정부도 후임인 제럴드 포드 정부도 504조의 시행규칙 제정과 시행을 외면했습니다. 모든 공립학교와 대학, 병원, 관공서에 휠체어 경사로와 엘리베이터를 설치할 만한 재정적 여유가 없다는 게 이유이자 명분이었죠. 장애인들은 싸움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504조 시행을 공약으로 걸고 76년 출범한 민주당 지미 카터 정부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카터의 첫 복지부 장관 조지프 캘리파노는 규칙 정비에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고 선언했고, 장애인 단체들은 77년 4월 4일을 시한으로 그 전까지 규칙을 시행하지 않으면 전국적인 시위를 벌이겠다고 맞선언했습니다. 4월 4일까지 규칙이 시행되지 않자 그 다음 날인 4월 5일에 애틀란타, 시애틀 등 미국 주요 10개 도시에서 시위와 농성이 시작됩니다. 휴먼이 이끈 샌프란시스코의 150여 명의 시위대는 대부분 사나흘 만에 시위를 끝낸 나머지 도시와 달리 캘리포니아주 복지부 청사에서 4월 30일까지 무려 26일간 점거 농성을 지속합니다. 미국 역대 최장의 비폭력 연방 건물 점거 농성이었습니다. 연방 정부와 주 정부는 빌딩을 봉쇄하고 전기와 전화선, 상수도까지 차단합니다. 대부분 상시 돌봄과 의료 서비스를 받아야 했던 중증 장애인 농성 시위대는 말 그대로 목숨을 걸고 버텼죠. 인권 단체들은 의약품과 음식물 지원을 했습니다. 드디어 캘리파노 장관은 504조 시행규칙에 서명하며 비로소 장애인 자립과 권리를 가로막아온 불의의 장애물들이 법에 의해 무너진 새로운 평등의 시대를 맞이하게 됐다라고 선언합니다. 그리고 농성대는 4월 30일 해산합니다. 그로부터 만 13년 뒤인 1990년 7월 미국 정부는 504조 의무를 사기업을 포함한 미국 시민사회 전역으로 확산한 장애인 법을 제정합니다. 당시의 미국 대통령이었던 조지 부시는 법안 서명 기자회견에서 배제, 차별의 모든 부끄러운 장벽을 다 함께 허물자라고 말했습니다. 국제사회가 장애인의 권리를 보건복지 이슈가 아닌 기본 인권의 문제로 공식화한 건 1975년 유엔 총회에서 장애인 권리 선언을 채택한 이후부터입니다. 대한민국 국회는 1998년 말 장애인 권리 헌장을 제정했습니다. 그 전까지 거의 모든 근대 헌법들이 기본권의 주체로 상정한 시민 혹은 국민과 1948년 세계 인권선언의 모든 인간의 장애인은 예외적 존재였습니다. 장애인이 겪는 차별은 사회적 차별 때문이 아니라 개인의 딱한 사정, 즉 지체, 지적 결함 탓에 각자가 감당해야 할 불가항력의 운명이었던 것이죠.
뉴먼은 이러한 인류 문명의 변화와 진전을 위해 긴 세월 동안 싸웠던 사람입니다. 하지만 휴먼도 수많은 이들의 도움을 받았습니다. 정육점을 운영해 가족을 부양한 아버지와 지역사회 활동가 어머니가 휴먼이 처음으로 도움을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독일 유대인으로 30년대 나치의 탄압을 피해 각각 미국으로 건너와 결혼한 부부는 정치 사회적 불의와 차별에 무척 예민했고 식탁에서도 늘 아이들에게 부당함을 겪거나 보면 맞서 싸우라고 가르쳤습니다. 그들의 일녀 이남 중 첫째가 휴먼이었고 부부는 첫 딸의 하지 마비를 진단한 의사가 당시 관행대로 수용시설에 보내라는 권유를 거부합니다. 잇따라 태어난 두 아들과 최대한 똑같이 대하며 키웠고 매년 여름 장애 청소년 캠프에 보내 학교에서 배울 수 없던 훨씬 값진 것들을 배우게 했습니다. 학교에서 차별받는 딸에게 어머니는 휴먼보다 뜨겁게 분노하고 항의하며 내 탓이 아니라며 딸을 격려했습니다. 훗날 휴먼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장애는 사회가 우리에게 마땅히 제공해야 할 것들, 예컨대 일할 기회와 이동의 권리를 제공하지 못했을 때 비극일 뿐입니다. 내게 휠체어 생활 자체는 결코 비극이 아니었습니다. 이처럼 사회가 건강에 미치는 영향은 매우 큽니다. 폴 알렉산더와 주디스 휴먼이 장애를 뛰어넘어 건강한 삶을 살았던 것은 다른 사람과 함께 필요한 것을 공동체 안에서 해결했기에 가능했습니다. 건강하게 사는데 필요한 게 뭘까요? 아마 가장 중요한 것은 영양과 주거라고 생각됩니다. 끼니를 잘 챙겨 먹는지, 신선하고 영양가 있는 음식을 먹는지, 집이 편안한지, 방에 햇살이 들고 온도와 습도가 적당한지, 잠은 푹 자는지, 건강한 삶을 위해 이 중에 무엇 하나 빼놓을 것이 없습니다. 또 무엇이 있을까요? 바로 사회 환경입니다. 미세먼지가 많은지, 수돗물이 깨끗한지, 쓰레기가 처리되는지, 오가는 길이 안전한지, 학교 생활이 즐거운지, 아플 때 치료받을 수 있는 병원이 있는지, 금연, 절주, 운동을 할 여건이 있는지 등등 말이죠. 서울에 쪽방촌이라고 불리는 곳이 있습니다. 2층에서 3층짜리 주택을 작은 방으로 나누어 그곳에서 거주하는 사람들이죠. 화재에도 취약하고 여름철 폭염에 고생을 많이 합니다. 주민등록이 없는 분들도 많이 살고 월소득 100만 원 미만의 극빈한 분들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2023년 자료에 따르면 쪽방 주민 10명 중 1명인 9.3%는 치아가 하나도 없고 58.9%는 본인의 치아가 20개도 되지 않아 씹는데 불편함이 많습니다. 평균 치아 개수도 15개가 안 되어서 쪽방 주민 중 상당수는 씹어서 먹을 수 없는 상태입니다. 그러니 끼니를 잘 챙겨 먹을 수도 영양가 있는 음식을 먹을 수도 없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더 있습니다. 일터의 여건이죠. 일자리가 넉넉한지, 독성 물질이나 위험한 기계가 제대로 관리되는지, 휴식과 휴가를 보장하는지 등이 그것입니다. 이런 것들에 문제가 있으면 직장에서도 일하다가 다치고 생명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2018년에 화력발전소에서 노동자가 컨베이어 벨트에 끼어 죽습니다. 석탄을 실어 옮기는 자동 설비를 관리하는 직원으로 야간 근무 중이었죠. 전에는 2명이 하던 일을 회사가 인건비를 아끼려고 1명이 혼자 하게 하다가 점검해야 할 설비가 많은데 도구는 부실하고 안전장치도 허술하고 곁에 사람은 아무도 없어서 일어나지 말아야 할 산업재해가 발생하게 된 겁니다.
그 업무와 관련해 이미 여러 번 사고가 있었지만 회사와 노동청이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고 내버려 두어 참혹한 죽음이 일어나고 말았습니다. 실업계 고등학교를 다니는 학생의 회사 실습 과정에도 목숨을 잃는 경우가 있습니다. 2017년에는 실습으로 일하다가 기계에 깔려서, 2018년에는 잠수 작업 중에 가라앉아서, 2022년에는 전화 상담의 인격 모독과 회사의 압박에 짓눌려서 목숨을 잃었습니다. 자, 이렇게 건강하게 살기 위해 필요한 게 정말 많죠? 그런데 더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사회 속의 구조 때문에 건강에 영향을 받기도 합니다. 가장 흔한 것이 집단과 집단으로 나뉘어 힘센 쪽이 약한 쪽을 괴롭히는 폭력이나 사회에 굳어진 관습 때문에 사람들이 받는 고통입니다. 학교나 직장에서 누군가를 따돌리고 괴롭히는 왕따, 명절에 대가족이 모일 때 여성에게 온갖 일을 떠맡기고 고통을 주는 명절 증후군, 성희롱 피해 사실을 말 못하고 견뎌야 하는 것들 말입니다. 그 일을 겪는 사람들은 몸과 마음의 병을 앓아 때로는 심각한 단계에 이르기도 합니다. 이런 일이 어느 한 학교, 한 집만이 아니라 사회 전반에서 비슷하게 일어난다는 점에서 바로 사회적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제도에 허점이 있거나 제도를 관리하는 정부 기관이 일을 제대로 하지 않았을 때는 많은 사람이 한꺼번에 피해를 보기도 합니다. 2000년대 초 가습기를 깨끗하게 한다는 살균제로 수많은 사람들이 다치고 죽습니다. 업체가 공업용 재료로 살균제를 생산했는데 정부가 허술하게 심사하고 판매 허가를 내준 것이죠. 사람들은 믿을 만한 대기업이 만들었고 제품 겉면에 친환경, 아기도 안심, 사람에게 무해 같은 말이 적혀 있으니 걱정 없이 사다가 가습기 물에 넣었습니다. 그러나 살균제의 독성 물질이 가습기가 뿜어내는 물방울에 섞여 나와 숨기를 타고 들어가 폐를 상하게 했고, 이를 들이마신 사람들은 폐가 쪼그라들어 숨을 못 쉬어 죽습니다. 임신한 엄마의 폐가 나빠지고 태아가 죽는 등 심각한 환자가 전국에서 발생했는데 10년이 넘도록 알아채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2011년에 정부가 제품 판매를 금지할 때까지 피해를 본 사람이 줄잡아 수만 명이고 목숨을 잃은 사람만 1000명이 넘습니다. 또 2014년에는 여러분도 아는 세월호 침몰 사고가 있었죠. 여객선을 운영하는 해운업체가 배 안을 제멋대로 고친 뒤 승객을 기준보다 더 태우고 짐도 지나치게 많이 실은 데다 그 짐을 갑판에 묶지도 않았습니다. 돈을 더 벌려고 안전을 무시한 것이죠. 전부 불법 행위였는데 정부는 점검도 감독도 하지 않고 업체가 버젓이 영업하게 내버려 뒀습니다. 제주도로 수학여행을 떠난 안산 단원고 학생들이 탔던 날, 진도 앞바다에서 배가 균형을 잃고 기울다가 뒤집혔습니다. 선장과 선원들만 해양경찰의 도움을 받아 빠져나가고 밖으로 나오지 말고 기다리라 라는 안내방송을 믿었던 학생, 교사, 일반인 수백 명이 물이 차오르는 배 안에서 목숨을 잃었죠. 갑갑하고 마음이 무겁습니다. 자기보다 약한 존재를 괴롭히고 무시하고 돈에 눈이 어두워 사람의 생명과 건강을 하찮게 여기고 힘없는 사람에게 위험한 일을 떠맡기는 일들 때문에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미리 방법을 찾고 감독할 책임과 권한이 정부에게 있는데 정부기관이 그 일에 소홀하면 우리 모두의 삶은 안심할 수 없습니다. 인간 존엄에 대한 무시가
불의하고 부실한 사회로 이어진다고 할 수 있죠. 건강한 사회도 요원할 수밖에 없습니다. 건강은 모두의 권리입니다. 세계 인권 선언에 따르면 사람은 누구나 건강하게 살 권리, 신체적, 정신적 건강을 높은 수준으로 누릴 권리가 있고 정부는 그 권리의 실현을 위해 최대한의 조치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인간을 존엄하게 여기는 사회, 인권을 존중하는 정의로운 사회가 사람을 건강하게 합니다. 헌법 제11조는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라고 하지만 모든 국민은 질병 앞에 평등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소득에 따라, 학력에 따라, 직업에 따라, 사는 지역 등에 따라 구강 건강도 차이가 납니다. 구강 건강이 나쁘면 일하고 배우고 살아나가는데 어려움이 생기기 때문에 삶의 목표를 향해 나아갈 기회가 줄어듭니다. 치통이 심하면 학교나 직장에 나가기 힘들 것이고 앞니가 빠진 상태에서 사람들을 만나기 꺼려질 것입니다. 따라서 소득, 학력, 직업, 사는 지역 등에 따라 구강 건강의 차이가 있다는 것은 기회의 평등이라는 측면에서 공정하지 못합니다. 더구나 구강병과 그로 인한 고통은 인간이라면 누구나 누려야 할 생명과 행복을 해치기 때문에 소득, 학력, 직업, 사는 지역 등에 따른 구강 건강의 차이를 당연하게 받아들일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강 건강을 결정짓는 요인을 파악하고 그 요인들 중에서 사람들 간의 구강 건강 차이를 벌리는 요인, 특히 근본적 요인을 해결하기 위한 노력이 중요합니다. 구강 건강을 결정짓는 요인에는 크게 개인의 건강 행동, 사회적 조건, 유전 및 생물학적 요인, 의료 서비스, 환경이 있습니다. 건강 행동에는 흡연, 음주, 운동, 영양 등이 있으며 개인의 행동을 긍정적으로 변화시키면 질병의 발생 위험을 줄일 수 있기 때문에 많은 공중구강보건 사업은 개인의 행동을 바꾸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사회적 조건에는 교육, 직업, 소득 등과 사회정책, 문화, 제도 등이 포함됩니다. 차별, 빈곤, 낮은 교육 수준과 같은 열악한 상황은 나쁜 건강 결과를 낳으며 근본적인 해결에 가장 중요한 열쇠입니다. 유전 및 생물학적 요인은 유전자, 성별, 나이, 키, 몸무게, 신체 기능 등이 있으며 실제 측정 가능한 건강의 5분의 1만을 결정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의료 서비스는 의료 접근성, 의료의 질, 환자의 참여와 건강 문해력 등이 있습니다. 높은 치료 비용과 지식 부족은 환자가 적절한 때에 치료받지 못하게 되어 건강에 위험할 수 있습니다. 환경은 우리가 살고 있는 자연 및 인간 환경을 말하며 도시의 인프라에서 우리가 호흡하는 대기의 질까지 많은 것을 포함합니다. 환경은 우리의 전반적인 건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칩니다. 더구나 구강병을 일으키는 데 기여하는 유전 및 생물학적 요인은 쉽게 변화시킬 수 없지만 나머지 행동과 환경, 사회적 조건은 개입해서 변화시킬 여지가 있기 때문에 구강 건강의 격차를 줄이고자 할 때 이 부분을 주목하게 됩니다. 우리는 흔히 건강해지기 위해서는 살을 빼고 운동을 열심히 하고 건강한 식습관에 이를 열심히 닦는 등 개인적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하지만 누군가는 이러한 개인적 노력을 어렵게 만드는 사회적 조건에 둘러싸여 있을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구강 건강을 지키기 어렵게 만드는 사회적 조건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듯이
고소득 선진국 12살 아동의 충치 경험한 치아 수는 20세기 후반 들어 급격히 감소했습니다. 그런데 세계은행 기준에 따른 중저소득 국가 12살 아동의 충치 경험 치아 수는 같은 기간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를 보여 이제는 선진국과 역전되는 상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고소득 선진국에서 충치가 감소한 이유는 충치를 예방하는 불소 활용, 생활 수준 향상과 건강한 행동 습관, 그리고 공중구강 보건 사업의 결과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중저소득 국가에서 충치가 감소하지 않는 것은 무엇 때문일까요? 다시 설탕에 대한 이야기로 돌아가야 할 것 같습니다. 설탕 소비량은 인구와 소득의 증가로 인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데요. 특히 중저소득 국가에서 설탕 소비량이 크게 증가해 전 세계 설탕 소비량의 3분의 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설탕의 대량 생산 덕분에 그 전보다 훨씬 더 싼 값에 설탕을 많이 먹을 수 있게 된 덕분일 것입니다. 그런데 동남아시아 내륙 국가인 라오스는 국민 5명 중 한쪽 끝 1명은 영양 부족인 반면 반대편 끝 1명은 비만입니다. 비만을 비롯한 만성 질환의 증가와 영양 부족 문제를 동시에 겪고 있는 중저소득 국가의 문제를 이중 부담이라고 합니다. 이중 부담이 발생하는 이유는 한편에서는 새로운 중산층의 등장과 도시화로 인해 설탕과 지방, 육류 등의 서구식 식단에 더 많이 노출되는 한편, 다른 한편에서는 사회 경제적 불평등의 증가와 함께 건강하지 않은 식단을 접하게 되는 사회 계층 역시 공존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합니다. 그리고 건강하지 않은 식단의 대표적인 예는 설탕 함유 가공식품입니다. 그리고 특히 중저소득 국가 사람들이 설탕 함유 가공식품에 더 많이 접하게 되는 사회적 조건이 존재합니다. 설탕이 충치의 원인임은 분명해졌습니다. 하지만 설탕이 들어있는 가공식품은 이미 우리 생활에 너무 깊숙이 들어와 있습니다. 시원하고 달콤한 아이스크림과 청량 음료는 19세기와 20세기 들어 대량 생산과 냉장고의 보급, 운송업의 발달과 함께 판매가 증가합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설탕을 듬뿍 입힌 시리얼과 설탕이 들어간 과일 주스를 먹고 등교하거나 출근하는 광고, 땀 흘리며 운동한 후 상쾌한 청량 음료를 마시는 광고와 함께 말이죠. 더구나 가격이 싸졌기 때문에 부자만 즐길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구나 설탕 첨가 가공식품을 마음껏 즐길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단맛을 느끼게 하는 포도당은 우리 몸에 매우 중요한 물질입니다. 그중 뇌는 우리 몸에서 소비되는 포도당의 25% 정도를 소비하기에 일정한 양의 포도당을 공급하기 위해 인슐린을 통해 혈당을 일정한 수준으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설탕 같은 단맛을 내는 물질들은 대부분 구조가 단순해서 소화와 흡수가 아주 빠른 시간 안에 일어나 순식간에 혈당이 급상승합니다. 그럼 이에 반응해 우리 몸은 인슐린을 더 많이 분비해서 혈당량을 평상시 수준보다 더 떨어뜨리게 됩니다. 그럼 우리 몸은 혈당이 낮은 것을 배가 고픈 것으로 착각하게 되고 혈당을 빠른 시간에 올릴 수 있는 단 음식을 찾게 됩니다. 바로 설탕 중독 증상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런 악순환이 반복되다 결국 체내의 인슐린 혈당 조절 시스템이 망가지는 질병 중 대표적인 것이 당뇨병입니다. 당뇨병이란 말 그대로 당 성분이 소변에 섞여 나오는 병으로 췌장에서 분비하는 인슐린의 혈당 조절 작용이 문제를 일으킨 병입니다. 달콤한 소변을 누는 뚱뚱한 사람,
당뇨병에 대한 고대 인도의 기록입니다. 물을 아무리 마셔도 다 소변으로 나오고 타는 듯한 갈증에 시달리다 비참한 죽음을 맞는 당뇨병 환자는 설탕이 흔치 않던 옛날에는 부유한 사람들에서 볼 수 있는 매우 드문 질병이었습니다. 하지만 설탕 대량 생산 및 섭취 증가와 함께 비만 및 당뇨병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1990년부터 2022년까지 전 세계적으로 비만인 5에서 19세 어린이와 청소년의 비율은 2%에서 8%로 4배 증가했으며 18세 이상 성인의 비만 비율은 7%에서 16%로 2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미국, 영국, 호주 등의 서구 선진국 비만 인구는 폭발적으로 늘어 현재는 3분의 1 혹은 그 이상이 체질량 지수 30 이상의 비만입니다. 과거 비만이 거의 없었던 한국, 중국, 일본 같은 아시아 국가들의 비만 인구 증가 속도는 서구 선진국보다 더 빨라서 현재는 5% 내외의 고도 비만 인구를 보입니다. 비만이 늘면서 앞으로 당뇨병 환자도 계속 증가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전 세계 20에서 79세 성인 10명 중 1명꼴인 5억 3,700만 명이 당뇨병을 앓고 있습니다. 2030년에는 총 당뇨병 환자 수가 6억 4,300만 명, 즉 성인 9명 중 1명이 2045년에는 7억 8,400만 명, 즉 성인 8명 중 1명이 당뇨병 환자로 이러한 증가세는 계속 이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당뇨병 환자 5명 중 4명, 즉 81%는 저소득 및 중간소득 국가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특히 아시아와 아프리카, 남미의 증가 규모가 다른 곳에 비해 클 것으로 보입니다. 영양 전환. 이것은 전통 식단을 따르던 집단이 현대화, 도시화, 경제 발전으로 식습관이 변화하는 것을 가리킵니다. 가공식품과 외식의 확대, 식용유 사용 증가, 설탕 함유 음료 소비 증가 등의 식습관은 변화하는데 신체 활동은 감소하고 앉아서 하는 활동은 늘면서 비만과 과체중이 전 세계적으로 늘고 있습니다. 이전에는 영양 결핍이 주요 문제였지만 영양 전환으로 지방과 소금 및 설탕 함량이 높은 에너지 집약적인 가공식품을 지나치게 많이 소비하면서 비만과 심혈관 질환 및 당뇨 등의 만성 질병이 증가합니다. 특히 건강한 식품에 접근하기 어려운 취약 계층에서 이러한 문제가 더 많이 나타납니다. 그림을 보시면 최근 미국 성인은 흑인의 교육 수준과 소득 수준이 낮고 뚱뚱할수록 설탕 섭취량이 많습니다. 서구 선진국들은 상대적으로 오랜 시간 동안 영양 전환 단계를 거쳤지만 개발도상국과 원주민 집단에서는 영양 전환의 속도가 너무 짧았고 비만과 당뇨병이 급격히 늘어났습니다. 100여 년 전 날씬했던 미국 원주민 집단은 지금은 가장 뚱뚱한 집단이 되었습니다. 미국의 피마 원주민은 비극적인 영양 전환의 예입니다. 사진은 미국 원주민이 즐겨 먹는 프라이 브레드입니다. 미국의 원주민 이주 정책에 따라 원래 살던 땅을 뺏기고 이주당한 원주민들은 연방정부가 배급하는 밀가루로 반죽을 만들어 튀긴 후 설탕을 듬뿍 뿌려 먹습니다. 이러한 달고 기름진 음식은 미국 원주민의 비만과 당뇨병 유행에 크게 기여합니다. 미국 원주민은 미국 여타 인종 중에서 당뇨병 환자가 가장 많은 집단입니다. 로버트 젠코가 1980년대 미국 애리조나주 길라강 지역에 사는 원주민 2273명을 조사했을 때 당뇨 환자의 잇몸병은 비당뇨병자의 2배 이상이었습니다.
치주질환이라고 불리는 잇몸병은 입안 세균으로 인한 염증 반응에 의해 잇몸뼈가 녹는 병입니다. 그런데 당뇨병이 잇몸병을 일으키고 가속화하는데 기여한다는 사실을 확인한 것입니다. 그 후로 저체중아 출산과 조산, 비만, 대사증후군, 심장질환 등이 잇몸병과 관련 있다는 사실이 속속 밝혀졌고, 너무 당연하지만 그동안 잊고 있었던 입이 우리 몸의 건강과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다시 깨닫게 됩니다. 설탕과 지방을 많이 포함한 건강하지 못한 식단과 스트레스, 유해한 환경이 우리 몸을 병들게 하는 것처럼 치아와 잇몸도 병들게 합니다. 탄산음료를 포함한 설탕 첨가 음료를 자주 많이 마시면 건강에 안 좋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이미 많은 연구들이 비만, 당뇨병, 대사증후군 및 고혈압 위험 증가뿐만 아니라 아동 및 청소년에서 행동장애와 우울증 등의 문제가 설탕 함유 가공식품과 관계 있다고 보고했습니다. 그런데 21세기 들어 설탕 함유 가공식품의 소비가 고소득 국가와 중저소득 국가 사이에 차이를 보인다는 점이 문제입니다. 2000년대 초 고소득 국가의 탄산음료 소비와 판매량은 정체 혹은 감소를 보이는 데 반해 중저소득 국가 소비와 판매량은 여전히 높은 증가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아시아 국가들을 보면 탄산음료 소비의 연평균 증가율이 고소득 국가에서 감소 추세였던 것에 반해 중상소득 국가 3.1%, 중저소득 국가 5.2%로 증가합니다. 우리나라와 중국을 포함한 아시아 국가들은 경제 성장과 함께 전통 식단에서 설탕, 지방 및 탄수화물을 함유한 가공식품 소비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편의점과 같은 식품 소매점의 변화와 확대, 식품 운송, 보관, 가공기술의 발달, 가공식품 생산 증가 등으로 인해 우리의 식습관은 빠르게 변화하고 있고, 이에 따라 비만과 함께 당뇨병, 심혈관 질환 같은 비전염성 질병도 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가공식품 산업의 영향력이 커지고 있다는 사실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가공식품 산업은 매출 증가와 수익 창출을 위해 생산과 유통 그리고 마케팅 활동을 합니다. 만성질환의 원흉이 가공식품 때문이라는 인식이 늘고 있는 선진국에서 이들의 매출과 수익은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가공식품 산업이 눈을 돌리는 곳은 당연히 경제가 성장하고 있는 중저소득 국가입니다. 가공식품 산업이 커지고 제품을 더 많이 팔기 위해 성장하는 경제, 증가하는 소득, 도시화로 인한 인구 집중, 상대적으로 많은 젊은 인구를 특징으로 하는 중저소득 국가, 특히 아시아의 국가들은 매력적인 시장입니다. 저는 2012년부터 2017년까지 동남아의 내륙 국가인 라오스에 자주 방문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제가 하던 일은 라오스 안에서도 첩첩산중 시골 마을의 학교들을 돌면서 구강 건강을 개선하기 위한 교육과 진료 활동 등이었는데요. 비포장 도로를 몇 시간씩 덜컹거리며 달려 간신히 도착한 학생 수십 명의 작은 시골 학교들에서 저희를 기쁘게 맞아주던 아이들이 기억납니다. 그런데 시골 마을 아이들의 환한 미소 사이 썩은 이들이 저를 혼란스럽게 했습니다. 도대체 이 아이들의 이가 이렇게 썩은 이유가 뭐지? 그런데 의문은 며칠을 그 마을에서 지내면서 풀렸습니다. 등하교 시간 학교 앞에 가판이 열리고 거기서 달콤한 젤리, 주스, 과자 같은 군것질거리를 팔더군요. 코카콜라 같은 다국적 기업의 제품이 아니라 라오스 국내 어느 조그만 공장에서 만들었을, 혹은 옆 태국에서 만들어 수입해왔을 그런 간식거리는
시골 마을 아이들도 사 먹을 수 있는 것이었을 겁니다. 물건을 팔기 위해서라면 험한 오지도 마다하는 자본주의의 위대함을 새삼 느꼈던 순간입니다. 건강에 나쁜 영향을 미치는 기업을 꼽으라면 어떤 기업이 떠오르시나요? 담배 회사와 술 회사가 가장 먼저 떠오를 것 같습니다. 여기에 더해 설탕 첨가 가공식품을 만드는 회사들도 비만과 연관된 질병뿐만 아니라 충치 및 잇몸병을 일으킬 위험이 높은 제품을 만들어 우리의 건강을 위협합니다. 가공식품 산업은 직접적인 시장에서 활동뿐만 아니라 시장을 조성하려는 환경에도 개입하려 합니다. 시장 조성 환경에 개입하는 활동은 크게 네 가지로 분류할 수 있는데, 첫 번째는 공급망의 확충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공장에서 만든 달달한 간식거리가 예쁘게 포장된 상태로 산 넘고 물 건너 오지 학교 앞 좌판이 깔리는 생산, 가공, 저장, 운송, 판매의 공급망이 거미줄처럼 촘촘히 깔리게 하는 것은 상품 판매에 매우 중요한 일이죠. 두 번째는 기업의 정치 활동, 즉 로비입니다. 기업은 자신에게 유리한 방식으로 정부의 식품 및 영양 정책에 영향을 미치려 합니다. 그리고 제품 판매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세금 및 마케팅 제한과 같은 정부 규제를 늦추거나 피하려고 하죠. 예를 들어 주세 인상 때마다 나왔던 서민의 애환을 달래준 술이라는 표현은 대표적 예입니다. 설탕 산업은 세계보건기구의 설탕 섭취 제한 권고를 무력화시키기 위한 로비 및 중앙정부의 충치 감소 전략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최근에도 노력 중입니다. 한국도 식약처가 2020년까지 가공식품을 통한 당류 섭취량을 1일 총 에너지 섭취량의 10% 이내로 낮추는 제1차 당류 저감 종합계획을 2016년 수립하지만 식품업계의 반발 혹은 로비로 초안에 비해 후퇴한 안으로 최종 발표합니다. 세 번째는 제품의 선호도를 높이고 따라서 시장 점유율과 소비를 높이기 위한 마케팅입니다. 탄산음료 회사가 만든 광고에 등장하는 젊고 건강한 남녀는 뜨거운 태양 아래 땀을 흘리며 운동하고 탄산음료를 마시며 시원한 표정을 짓습니다. 설탕이 핀 시리얼 제품들은 균형 잡힌 영양식으로 가족의 아침 식사 대용으로 먹이라고 광고합니다. 스포츠 행사의 후원에 설탕 함유 가공식품 회사의 로고는 쉽게 볼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가공식품 회사는 자사 제품의 선호도를 높이고 시장 점유율과 소비를 높이는 목표를 달성합니다. 네 번째는 홍보입니다. 우리나라 제1의 담배 회사 홈페이지 첫 화면에는 담배 제품이 보이지 않습니다. 세계 제1의 탄산음료 회사 홈페이지 첫 화면도 탄산음료 제품은 없고 대신 가족이 함께 야외에서 운동하는 사진과 함께 운동을 열심히 하고 지역사회 기여에 관한 내용으로 가득 채워져 있습니다. 더구나 구석에는 우리가 섭취하는 설탕의 대부분은 탄산음료가 아니라 일상적으로 먹는 다른 음식에 더 많이 들어가 있다는 교묘한 내용도 끼워 넣어 있지요. 엊그제 들어가 본 그 탄산음료 회사의 홈페이지는 탄산음료 제품이 첫 화면에 나오기는 하지만 주요 메뉴에 지역사회와 환경 및 지속 가능성을 후원하는 기업 사회공헌 활동과 대중음악가의 자사 홍보와 연결된 공연 영상이 올라와 있습니다. 이러한 활동의 목적은 회사의 이미지를 개선시키고 회사 제품이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이 있다는 사실에서 주의를 돌리는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겠죠. 특히 어린이와 청소년에서 설탕 첨가 가공식품 회사의 이러한 시장 조성 환경에 개입하는 활동은 중저소득 국가에서 구강 건강과 건강의 위험을 초래하고 더 건강한 사회를 만들려는 노력을 헛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세계보건기구는 2003년 설탕 섭취를
총 열량의 10% 이내로 제한할 것을 권고한 데 이어 2014년에는 가능하다면 5% 이내로 제한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이어 2016년에는 설탕이 든 가공식품에 세금을 부과하는 설탕세를 권고했습니다. 설탕을 덜 먹자는 권고에서 세금까지 제한한 이유는 건강하지 못하게 만드는 환경을 바꾸고자 하는 강력한 노력이 필요한 시기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하루 쿠키 한두 개와 음료수 한 병을 드셨나요? 그렇다면 그것만으로도 세계보건기구가 정한 하루 설탕 섭취 권장량인 25g을 훌쩍 넘어갑니다. 1977년 미국의 상원 의원 조지 맥거번은 미국인의 건강 상태가 날로 심각해지는 원인을 찾기 위해 전문가 280여 명과 함께 보고서를 작성합니다. 이른바 맥거번 리포트이죠. 이 보고서에 따르면 쥐에게 설탕과 헤로인의 중독성 비교 실험을 한 결과 설탕의 중독이 헤로인보다 강한 것으로 밝혀집니다. 헤로인과 코카인에 중독된 쥐와 원숭이조차 헤로인과 코카인보다는 설탕을 선택할 정도로 설탕의 중독성이 강했던 것이죠. 자, 이 정도면 식품 기업에서 설탕이라고 하면은 매우 탐낼 수밖에 없는 원료 아닐까요? 소비자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계속 먹고 싶어지니 이보다 더 좋은 상품은 없을 것 같습니다. 끊임없이 먹고 할 테니까요. 이렇듯 우리의 몸은 이미 설탕에 길들여져 있습니다. 몸이 원하는 영양소가 아닌 거짓 칼로리로 당만 높이게 되면 호르몬 체계가 망가지고 교란됩니다. 설탕을 많이 먹으면 좋지 않다는 사실은 상식적으로 누구나 알고 있지만 얼마나 많이 먹고 있는지는 일상에서 인지하기 매우 어렵습니다. 음식을 먹어도 채워지지 않는 허전함 때문에 계속 설탕이 들어간 간식이나 음료를 먹게 되고 살이 찌는 것이죠. 현재 한국 12세 아동의 하루 평균 당류 섭취량은 81.4g입니다. 1년으로 치면 29.7kg이죠. 22세 아동이 1년 동안 자신의 몸무게만큼 설탕을 먹고 있는 것입니다. 인류는 설탕을 대량 생산함으로써 토양에서 탄수화물을 과도하게 뽑아냈으며 광산 채굴과 비견될 정도로 극심한 환경 파괴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더구나 화학적 처리를 거쳐 식물을 에너지원으로 이용하는 바이오 에너지에 대한 수요가 높아지면서 바이오 에탄올 원료인 사탕수수 재배 면적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사탕수수 재배 면적은 1960년에서 1985년 사이에 2배로 늘었다고 하는데요. 바이오 에탄올을 생산하기 위해 숲을 사탕수수 밭으로 전환하면서 기존 산림이 파괴되는 데다 실제로 바이오 에너지가 연소할 때 불순물이 발생하기 때문에 탄소 배출량을 줄이는데 크게 기여하지 못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숲의 탄소 흡수 능력 감퇴까지 고려하면 바이오 에탄올 생산과 사용이 화석 연료를 사용할 때보다 온실가스 배출량이 최대 93%까지 더 늘어난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또 사탕수수 재배에는 다량의 물이 필요하며 이 역시 생태계에 큰 부담을 지우고 있습니다. 설탕 섭취를 줄이는 일은 우리의 건강을 위할 뿐만 아니라 지구 생태계를 지키는 일이기도 한 것이죠.
최근 한국의 소득에 따른 구강 건강 격차는 더 벌어지고 있습니다. 약 10년 전에 비해 한국 19세 이상 성인의 충치 유병률은 전반적으로 감소했지만 최하 소득 수준과 최상 소득 수준 차이 충치 유병률 격차는 13.8%에서 17.2%로 증가했습니다. 30세 이상의 잇몸뼈가 녹아내리는 잇몸병 유병률도 전반적으로 감소했지만 소득에 따른 격차는 2.7%에서 4.4%로 증가합니다. 빠진 이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가 하나도 없는 무치악자의 소득별 격차는 2.6%에서 3.7%로 증가했고 20개 이상 치아를 갖고 있는 사람들의 격차도 14.8%에서 19.1%로 증가했습니다. 한편 시장소득 기준으로 가장 낮은 1분위 평균 시장소득 대비 가장 높은 10분위 평균 시장소득의 배율은 2011년 28.2배에서 2019년 32.43배로 커졌습니다. 소득 격차가 커진 것입니다. 소득 불평등이 구강 건강의 불평등으로 이어졌는지는 논란의 여지가 있습니다만 소득 격차가 커진 세상에서 구강 건강이 나쁜 가난한 사람들은 더더욱 치과 치료의 부담을 가질 수밖에 없을 테죠. 지금 당장의 소득이 떨어진다고 건강이 나빠진다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경험적으로 어린 시절부터 어려운 환경에서 자란 사람은 사회경제적으로 어려움에 처할 뿐만 아니라 건강도 안 좋다는 사실을 느끼고 있습니다. 키는 2차 성징이 시작하기 전에 대부분 자라며 2차 성징 전의 행동, 환경, 사회적 요인을 반영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유전적 요인을 제외하고 키가 왜소한 경우 어린 시절의 행동, 환경, 사회적 요인이 기여했으리라고 추정할 수 있습니다. 한국의 1920년에서 1945년 출생자들은 어린 시절에 일제시기와 중일전쟁, 태평양전쟁, 한국전쟁을 겪었던 세대인 반면 그 이후인 1946년에서 1962년 출생자는 한국전쟁 이후 경제성장 초기 시대의 어린 시절을 보낸 세대입니다. 1920년에서 1945년 출생자를 키에 따라 5그룹으로 나누어 최단신군과 최장신군 사이 이가 하나도 없는 무치악자율은 10% 차이가 나는 반면 1946년에서 1962년 출생자는 그 차이가 1.2%에 불과합니다. 1920년에서 1945년 출생자의 최단신군과 최장신군 사이 20개 이상 치아 보유자율 차이는 21.1%, 1946년에서 1962년 출생자는 그 차이가 7.7%에 불과합니다. 1946년에서 1962년 출생자가 나이가 더 들면 상대적으로 더 힘든 어린 시절을 집단적으로 겪었을 것으로 추정되는 1920년에서 1945년 출생자처럼 치아 상실의 격차가 더 커질까요? 격차가 커지지 않는다면 평화와 번영이 구강 건강 불평등을 줄일 수 있다는 의미일 것입니다. 최근 10년간 소득의 불평등이 커진 것이 구강 건강 불평등에 영향을 미친 것일까요? 만약 그렇다면 소득 불평등을 줄이기 위한 행동은 구강 건강의 불평등을 줄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건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불평등한 사회에 관심 가져야 할 이유입니다. 건강한 사회란 아픔 없이 건강을 누리는 한편으로 치료받아야 할 때 어려움 없이 치료받을 수 있는 사회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사회를 이야기할 때 꼭 미국의 예를 드는 것은 미국의 악명 높은 의료보험 제도 때문입니다. 2007년 미국의 수도 워싱턴 외곽
메릴랜드주에 사는 12살 소년 데몬테 드라이버는 충치 치료를 제때 받지 못해 세균 감염이 뇌까지 퍼져 사망합니다. 데몬테는 의료보험도 없었고 저소득층 의료보호제도인 메디케이드마저 진료를 해줄 치과의사를 찾지 못했습니다. 충치 치료를 받지 못해 사망한 사건은 종종 있었지만 이 사건의 경우 어린 소년이 미국 국회의사당 근처에서 사망했다는 점에서 충격을 주었고 미국의 치과 보험 체계를 개혁하는 계기가 됩니다. 2010년 오바마 케어로 알려진 미국 의료보험 개혁에 아동 청소년의 필수보험에 치과 보험이 의무적으로 포함되어 적어도 아동 청소년의 치과 의료 보장이 미국에선 넓어지게 됩니다. 오바마 케어로 의료 보험이 없는 미국 성인은 2010년 18.2% 4,820만 명에서 2020년 11.1% 3천만 명으로 감소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미국 성인의 25%, 노인의 47%는 치과 보험이 없어서 고통받고 있습니다. 한국은 1989년부터 전 국민을 대상으로 건강보험 제도를 시행해왔고 치과도 이 보장 체계 안에 속해 있습니다만 건강보험으로 진료할 수 있는 치과 진료 지표인 치과 보장률이 낮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되어 왔습니다. OECD 국가들의 평균 치과 보장률에도 턱없이 모자랄 뿐만 아니라 의과의 보장률이 60%대인데 반해 치과 보장률은 그 절반인 30%대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사회적 취약계층이 필요한 치과 치료를 못 받을 가능성이 높고 치과 의료비로 가계에 큰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다행히도 2010년부터 어린이 대상으로 충치 예방을 위한 치아 홈 메우기와 치아 색으로 때우는 충치 치료술이 성인 대상으로는 스케일링이 건강보험에 포함되었고 65세 이상 노인 틀니와 임플란트도 건강보험으로 진료가 가능해졌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한국 성인 중 최근 1년 동안 본인이 치과에 가고 싶을 때 가지 못한 비율은 30.9%입니다. 의원 혹은 병원에 가고 싶을 때 가지 못한 비율 6.6% 대비 4.7배나 높습니다. 2019년 3월 6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세계보건기구는 전 세계 수십억 명의 인구가 보편적 의료 보장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만들고 보다 많은 사람들이 건강을 위협받는 상태로부터 보호하겠다고 선언하며 역사상 가장 광범위한 건강개혁을 발표하였습니다. 이 선언의 후속으로 세계보건기구 회원국 대표가 모두 참가하는 2022년 제75차 세계보건총회에서 구강건강에 관한 글로벌 전략이 채택되었습니다. 세계보건기구는 2030년까지 모든 개인과 지역사회의 구강건강을 위한 보편적 의료 보장을 위해서 공중구강보건적 접근, 1차 의료의 구강건강 통합, 혁신적 구강건강 인력 모형 개발, 사람 중심과 평생 맞춤형 구강건강 관리, 구강건강을 위한 디지털 기술 개발을 원칙으로 정했습니다. 보편적 의료 보장은 모든 사람들이 필요로 하는 의료 서비스를 재정적 부담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으로 치료 및 의료 기술에 대한 접근, 양질의 의료 인력 등을 모두 포함합니다. 이 실천을 위해서는 구강 건강을 위한 재정이 기본적으로 필요하고 또 의료비 지출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이 없어야 합니다. 그동안 보편적 의료 보장의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저소득 국가와 치과 분야는 이를 시행할 만한 여건이 마련되지 못해 실현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세계보건기구는 유엔이 펼치고 있는 지속가능한 발전 목표 가운데 세 번째 목표, 건강보장과 모든 연령대의 복지 증진을 달성하기 위한 세부 목표로 보편적 의료 보장에 관한 내용을 제시했습니다. 치과 치료비는 원래 비싼 거라 의료보험으로 보장하기 어렵다는 이야기. 이가 썩고 빠지는 것은 개인이 관리를 잘못한 결과이기 때문에 의료보험으로 해줄 수 없다는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오늘보다는 나은 내일이 올 거라는 믿음이 있고, 치과 문제로 고통받는 사람들에게도 보편적인 보장이 될 사회가 우리의 노력으로 가능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건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보편적 의료 보장의 고지가 바로 저 앞에 있습니다. 우리가 역경 앞에 포기하지 않는다면요. 오늘은 우리에게 질병이 생기는 원인이 나 개인뿐만 아니라 사회 경제적 구조에도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설탕이 충치뿐만 아니라 비만과 당뇨병으로 이어졌고 잇몸병과 전신질환과도 연결된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따라서 질병의 고통에서 벗어나려면 질병을 일으키는 원인의 원인이 무엇인지 찾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건강한 사회는 전체적인 질병을 줄일 뿐만 아니라 예방할 수 있는 질병으로 인한 사회 구성원 간의 차이도 줄어든 사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건강한 사회를 만들 수 있을까요? 건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노력은 개인의 행동뿐만 아니라 제도적 조치를 포함한 사회 전체의 강력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앓고 있는 구강병을 줄이고 건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말이죠. 오늘 강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